자, 다른 게 아니라 커피를 흘려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우리 이제 바로 이 뒷부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워져. 자, 굉장히 안타깝지만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커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별 수 없이 결국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형태소를 봤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단어들의 이제 품사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명사, 뭐 형용사, 동사 이런 거 보겠다는 얘기죠.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 국어 문법을 보는 데 있어서는 영어 문법은 잠시만 잊어줘라. 몽땅쌤 수업 듣는 사람들은 몽땅쌤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잠깐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품사, 단어의 갈래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불변어. 그리고 변하는 녀석, 가변어. 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가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언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동사 그리고 형용사 있고요. 그리고 서술격 조사의 뭐뭐 이다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미로서 계속 활용이 되잖아요. 그죠? 먹니? 먹냐? 야, 보냐? 보이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가변으로 두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불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요.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기능에 따라서 또 5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주로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항상 같이 보시면서 필기하실 거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체험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기능하는 녀석이고요. 거의 같은 용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용되면서 서술어를 나타내는 녀석이고 어떤 움직임이나 성질,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녀석이죠. 또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뒤에 나와 있는 특정 성분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형 같은 경우에는 앞말에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부여하거나 다른 말과의 관계 말 그대로 나타내거나 혹은 어떤 의미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독립어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녀석이죠. 어떤 겁니까? 주로 우리 감탄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사실 이 형태로서 나누는 거라든가 기능으로서 나누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기준을 상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냥 나눈 것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의미를 가지고서 말 그대로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품사 무슨 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의미로서 구분해 줬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나눴을 때 하나씩 볼게요. 가장 먼저 명사 있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녀석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녀석이고요. 명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추상적 대상의 단어들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사용 범위와 그런 다음에 이제 자림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 사용 범위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간단해요. 보통 명사하고
고유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명사 같은 경우는 뭐 있을까요? 의자, 책상, 가림막, 공책, 책가방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평소에 일반적으로 쓰시는 명사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 보통명사입니다. 두루두루 쓰이는 녀석들이죠. 요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뭐 있을까요? 이름과 관련된 녀석들이요. 그러니까 지명이라든가 혹은 이제 상호명 같은 녀석들이죠. 이제 어법상 약간 오류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지명이나 상호명 혹은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법과는 상관없이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 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뭐 애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도 꽤 많겠죠.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우리 로마자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SAM, SUNG라고 해요. 근데 정확한 표기는 뭡니까? SAM, SEONG죠. 엄밀히 따지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은 틀린 표현이지만 상호명으로 그냥 인정해준다고요.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고유명사죠. 그리고 자림 여부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당연히 자림명사 있고 의존명사 있죠. 우리 자립명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형태소로 따지면 자립 형태소겠죠. 근데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 형태소로 따졌을 때 의존 형태소 계열들이죠. 명사 기준에서 의존 명사는요, 기본적으로 관형어. 이 관형어가 앞말에 붙어서 나와야 되는 녀석입니다. 주로 뭐뭐 것, 바, 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헷갈렸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관형어,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 관형어를 생략해 본 다음에 읽으시면 대충 알 수 있어요. 할 것들이 많다. 나는 할 것들이 많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할을 생략해 봅시다. 나는 것들이 많다. 뭔가 이상하죠? 예, 그런 식으로 앞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생략했을 때 뜻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그러시면은 의존명사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알겠니 얘들아? 우리 그 다음에는 대명사 있죠? 대명사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예요. 주로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지시대명사 그리고 어떤 거 있습니까?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있죠. 우리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지시대명사. 그리고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1인칭, 2인칭, 3인칭 있습니다. 네, 국어 문법으로 설명할 때 영어를 최대한 자제하는 편인데요. I, you, he, she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요. 가끔 문제로 이제 대명사 부분 밑줄 쳐놓고서 이게 지시하는 곳이 뭐냐 혹은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틀리면 멍청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명사 중에서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입니다. 요 미지칭과 부정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근데 아예 모르고서 보면 약간 그런 이제 줄글로 설명이 나왔을 때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주로 어떤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요. 누구라는 말로 나타내게 됩니다.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미지칭 같은 경우는요.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서 미궁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즉
즉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이 있어. 내가 근데 물어보네. 너 누구니? 근데 너 누구니라고 물어봤어. 이거 뭐니? 얘에 대한 신분,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가 뭐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전세마거나 학생인지 학생이 아닌지 어디 고등학생인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미지칭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부정칭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단적인 예시 들어드릴게요. 야 거기 보고 있는 새끼들아, 야 누구든 들어와. 덤벼. 누구든 들어오라고. 하는 것들 부정칭 대명사죠. 너무나 간단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특정한 인물이 있냐, 누구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특정 대상이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특정 대상이 없는 거죠. 특별하게 누굴 한 명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죄기형 대명사죠. 다시 한번 부른다 이겁니다. 죄기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영어에서 myself, himself인가 themselves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himself인가? 헷갈리네. 여하튼 간에 죄기형 같은 경우는 다시 부르는 겁니다. 했던 말을 앞에 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 아휴 요즘 애들은 말이야 지들밖에 몰라. 엄청 이기적이어가지고 남들 생각할 줄은 몰라. 지들밖에 모른단 말이야. 여기서 지들이라고 하는 그 지 뭡니까? 재기형 대명사죠. 요 재기형이 있다라는 거는요 그 나라에 있는 가장 특별한 성질들을 나타내는 녀석에 재기가 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지칭하고 있는 어떤 주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편이죠. 근데 어순이 그 맨 앞에 나올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어가 제일 먼저 오는 나라잖아요. 나는 밥을 먹다 아닙니까? 그래서 재기형이 주로 주어에 붙는 편인데, 근데 이제 동사가 어순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어스는 뭐 이스라엘 쪽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기 동사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죽다라는 동사가 있었을 때 그 녀석의 재기 동사는 뭐겠습니까? 자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는 수사 있습니다. 수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적어놓은 대로는 양이나 순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양을 나타내는 수사, 양수사라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바로 서수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1, 2, 3 다 양수사죠. 서수사 같은 경우에는 딴 거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여기까지 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한다?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 체언이라고 얘기한다 주로. 아시겠죠?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볼 녀석은 바로 동사입니다. 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라고 했을 때 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녀석들이죠. 근데 요 녀석들의 어떤 끼치는 영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는 해요. 어떤 걸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 동사의 움직임이잖아요. 동작이잖아 얘들아, 그지?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동작이 끼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를 합니다. 요 자동사 같은 경우는 그 끼치는 영향이 주어까지 미쳤을 때 자동사라 하고요. 그 끼치는 영향이 목적어까지 미쳤을 때 우리가 주로 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 행위에 영향이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것이 어디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냐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얘기하는 거에 크게 영향을 끼쳐요. 총 몇 자리 서술어냐 물어보는 문제로 간혹가다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몇 자리 서술어냐라고 물어보는 거는요. 여러분들 문장을 구성할 때 있잖아요. 문장을 구성할 때 거기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장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사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어까지 미치니 주어만 필요한 어떤 거겠습니까? 어떤 거겠니? 기본적으로 한 자리 서술어일 거고요. 그런 다음에 타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주로 주어 목적어가 포함된 두 자리 서술어라고요. 근데 삼다 이런 동사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세 자리 서술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아니라 다른 부사어 같은 거 필수적 부사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혹은 보어 같이 어떤 목적어가 없어서 타동사는 아니지만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다른 것들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주어까지 영향을 끼치느냐, 목적어까지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저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눴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동사 계열, 즉 주어까지만 영향을 끼치는 동사들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로 살다, 걷다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살다, 나는 산다, 나는 걷는다.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목적어까지 영향을 끼치는 타동사 어떤 거 있냐면은 먹다 이런 거 있습니다. 쓸다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콰트로 치즈 와퍼를 먹는다.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내가 먹는다라는 동사가 먹다라는 동사가 내가 먹는다라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다라는 행위 자체가 콰트로 치즈 와퍼까지 영향을 끼치죠. 그죠? 쓸다 같은 경우에 내가 쓸다, 뭐를 바닥을 쓸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쓰는 행위 자체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바닥도 쓸리고 있잖아요. 바닥 카트도 영향을 끼칩니다. 즉 이런 것들 다 타동사라는 거죠. 이런 타동사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한 자리 서술어, 얘네들은 두 자리 서술어죠. 근데 서술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몇 자리 서술어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이제 문장 구조 그리고 이제 문장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그저 요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에 한정된다고요. 알겠니?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어떤 움직임의 성격에 따라서 주동이냐, 사동이냐, 혹은 능동이냐, 피동이냐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장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죠?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주로 뭐라 부르게 되냐? 바로 용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요 용언 같은 경우는 활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편해요. 활용될 수 있는 녀석이다 이겁니다. 둘 다 어디가요? 어미가 활용될 수 있는 녀석들이죠. 기본적으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뜻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 이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녀석들을 뜻해요. 이런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녀석들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주로 성상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주로 성상형용사라고 불러요. 알겠니? 예쁘다. 이런 것들 다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라고요. 어떤 지시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또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지시 형용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시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니? 주영아 여기서 한번 끊었다. 이것도 편집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용어까지 봤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봐야 되는 녀석 관용사죠. 영어 문법 잊으라 그랬어요. 명사 수식 어떤 거나 형용사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관용사로 합니다. 주로 여기 명사 나와 있는 체형 같은 것들을 수식해 준다고요. 기본적으로 관용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성상관용사 있고요. 아까 전에 성상이라는 말은 성질과 상태를 줄인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시관용사 있습니다. 성상관용사, 지시관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관용사 있죠. 우리 성상관용사 같은 경우는 어떤 체언을 수식해 주는 데 있어서 성질이나 상태를 부여해요. 새 옷, 헌 신발, 온갖 사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편집해. 하겠지? 죄송해요. 요 지시관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그, 저 있습니다. 그리고 수관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세, 일곱째, 만원 할 때 그런 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관용사하고 관용어의 쓰임이에요. 이런 어떤 사 같은 경우는 이런 품사를 의미로서 분류를 할 때, 그러니까 단어를 의미로서 분류를 할 때 무슨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용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문장의 쓰임입니다. 문장 성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용사가 아닌 녀석들에 어떤 것들이 붙는 거냐면은 관용사로 만들어주는, 관용사의 성질을 뜨게 만드는 관용격 조사, 뭐뭐의를 붙이거나 혹은 관용 사형 전선어미, 어떤 어미들이 뒤에 뭐뭐 리을이라든가 뭐뭐 니은 같은 것들이 붙여져 가지고는 관용사처럼 쓰이는 관용어예요. 문장 성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규의 옷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용규의 옷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용규의라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요 옷을 수식해 주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용규의는 뭐겠니? 관용어라고요.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용규는 어떤 거를 의미하죠? 고유명사, 명사잖아요. 그죠? 품사를 물어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녀석에 대해서 품사를 물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용규에 해당되는 명사 얘기를 하고요. 요것의 문장 성분을 이야기했을 때는 옷을 수식해주는 관용어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관용사는 이 정도 있고요. 수관용사도 한번 살짝 볼까요? 수관용사 어떤 거 있습니까? 3개. 아저씨 사과 3개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띄어쓰고 요 개 앞에 요 수관용사가 없으면은 애매해지는 거죠. 말하기가. 아저씨 개 주세요. 에? 하겠죠.
그죠? 개를 달라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앞에 수간형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이 개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의존명사가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사 보겠습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적혀 있지만 관형어, 문장 전체, 용언, 주로 서술어 계열들을 쭉 수식해 준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분류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역할에 따른 분류를 해줍니다. 역할에 따른 분류를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특정 성분을 수식해주냐,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정 성분을 수식해주는 것은 뭐가 있겠니? 새로 산 옷. 산이라고 얘기하는 관형어를 수식해주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겠니? 용규는 매우 멋있다. 멋있다를 수식하죠. 용규는 선행을 자주 베푼다. 자주는 베푼다를 수식해주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성분들을 수식해줍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과연 시연이가 이 수업을 들을까? 과연 이런 거 있고요. 설마 안 듣겠어. 나는 시연이 믿어. 라고 했을 때 설마 이런 거 있습니다. 알겠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미안하지만 여기다가 좀 위에다가 좀 쓸게요. 의미에 따라서 부사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요, 어떤 성상부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지시를 나타내는 부사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정 부사 있습니다. 요 성상부사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매우 자주 이런 것도 사실은 성상부사일 거고요. 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뭐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겠죠. 서연아 깨끗이 좀 씻고 다녀라, 냄새난다 라고 했을 때 깨끗이 이런 거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지시부사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리, 그리, 저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했을 때 이리 오너라를 수식하잖아요. 부정부사 같은 경우는 뭐 있을까요? 못, 아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거 말고도요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접속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접속사가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양태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과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양태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다행히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대. 이런 것들 다 양태부사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 다 양태부사. 그리고 음성상징어들 있죠. 이런 것들 다 부사에 해당되는 녀석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우리 뭐라고 한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이라고 한다. 알아주시면 되겠죠. 알겠니 얘들아? 좀 그러시면은 알아서들 일시정지 시켜놓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관계형 보겠습니다. 관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사 있죠. 첫 번째 격조사부터 볼게요. 여러 가지 격조사들이 있습니다. 주격조사, 뭐 복격조사, 관역격조사, 서술격조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격조사들이 있다고요. 부사격조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격조사들이 있는데 결국 어떤 다른 문법적인 관계를 규명해주는 녀석들이죠.
근데 이 격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지간히 아니까 혹은 이제 굳이 지금 격조사의 계열들을 다 외워줄 필요도 없고 주의를 해야 할 만한 그런 격조사들만 좀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이가 계열들이 있습니다. 요 이가 계열들이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격조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요. 이게 복격조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복격조사 같은 경우는 되다 아니다 로 나왔을 때 쓰이는 녀석이죠.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로 나왔을 때 쓰이는 녀석이라 이겁니다. 구분하는 방법은요. 만약에 이게 주격조사인지 복격조사인지 헷갈린다 하시면은 복격조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예요. 알겠니?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보어가 되는 거고요. 용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색깔 구분해 놨죠?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읽었을 때 어떤 것들이 주체가 되는 녀석인지 어떤 것들이 뭐 보어인지를 대충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니? 헷갈리겠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 잘 보시고 그거에 대한 보어가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 그냥 보면 바로바로 알잖아요. 그죠? 격조사 같은 경우에 이 녀석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술격조사에 나와 있는 뭐뭐이다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가변어에 속한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접속조사 있습니다. 접속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와 이런 거 있고요, 뭐뭐랑 뭐뭐고 이런 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문어체, 즉 문어체가 무엇이냐? 문장 쓸 때. 그리고 랑고 이런 것들은 국어체, 주로 우리 얘기할 때 쓰는 녀석이고요. 와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격식을 나타낼 때 쓴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비격식일 때 쓴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쓰임의 차이는 살짝 있지만 기본적으로 접속조사라고요. 알겠니? 자,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보조사들 있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도, 만, 은, 는, 뭐뭐부터, 조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맞아. 여러 가지 보조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조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뭐뭐 도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 역시라는 느낌이라든가 혹은 또한 이런 느낌 주고요. 여기 은는 같은 경우에는 대조 혹은 강조하기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올리라는 뜻을 붙이죠. 오직이라는 뜻을 붙인다 이겁니다. 뭐뭐마저, 뭐뭐조차 이런 것들 다 어떤 추종, 끝 같은 느낌을 내고요. 부터 같은 경우는 먼저 라는 느낌을 주죠. 자, 이런 식으로 보조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조사나 혹은 체연 혹은 이 기타 등등
붙어가지고는 어떤 부가적인 느낌을 주는 겁니다. 부가적인 느낌을 주고요.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포인트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 포인트적으로. 요거는 조금 중요시하게 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문장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아까부터 제가 적고 있던 문장이죠. 용규는 정말 멋있어. 요런 문장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는이라는 걸 써가지고는 어떤 거예요? 용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멋있다 라는 느낌을 준다거나 용규에다 는을 붙여가지고는 어떤 느낌을 준 거냐? 용규가 정말 멋있다는 거, 용규라는 사람이 정말 멋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느낌을 줄 때 주는데 여기서 주어 뭐예요? 요거죠. 그럼 는은 주격조사로도 활용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주격조사로 활용될 수 없는 녀석입니다. 근데 우리 주어를 쓰는데 주격조사 이가 같은 경우가 빠지고 은는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쓰임이 그렇게 많이 쓰여서 그래요.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어가요. 어떤 서술어가 나타내는 마지막에 영향이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어까지만 나타내죠. 결국 서술어가 지칭하는 대상 주체가 용규라는 것을 멋있는 게 용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용규라는 문장을 가지고서 주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주어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격조사나 이 가에 해당됩니다. 보조사 같은 경우 주격조사 절대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 주격조사 생략하고 보조사만 붙여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요. 어떤 주체의 동작이나 성질이나 상태 그런 성상이라든가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정의 같은 거를 설명할 때, 즉 문어체의 상황에서 이런 어떤 형상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정의 같은 거를 내릴 때는요 주로 어떤 문장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제문이라고 나타내죠. 그죠? 요지를 나타내는 주제문 같은 문장을 적을 때는요 주로 이가보다는 요 은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 정의 같은 걸 내릴 때는 우리가 주로 주어가 아니라 주제어를 찾는다고 얘기해요. 알겠니? 알겠니?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은 편합니다. 근데 결국 말을 준내 어렵게 했지만 요 음문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가 될 수 없다고요. 결국 그게 포인트죠. 네. 마지막 독립원 보겠습니다. 감탄하라 그랬어요. 독립원 같은 경우는 놀람, 느낌, 물음, 대답, 부름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예시를 조금씩만 보여드리면요. 아이고, 설아, 참 그래,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여보세요도 감탄사예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구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상세하게 보면서 우리 격조사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살짝 생략하고 넘어갔죠. 그럼 문장 구조, 문장 성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파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은 혹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만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게요.